어둠의 숨결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끔찍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안하고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바로 시작으로 설정합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이고 심리적인 공포를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끔찍한 현실과 뒤섞인 신비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 속의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스토리 속에서 긴장감과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이 이 긴장감을 함께 느끼고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숨을 고르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가 싫어서 제 손으로 알바를 하고 생활비에 보채라는 생각에 한두가 끝나냐 근로자 학생과 기침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취방을 구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싼 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알아보다 엄청나게 싼 원룸을 발견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달에 5만원만 내는 데는 말도 안 되는 원룸이었죠. 집은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는 창고를 파넬과 벽으로 나누어서 원룸들을 만든 1층 집이었습니다. 조금 조작하게 만들었다 보니 원룸 입구도 유리창과 알루미늄으로 된 문이었고 문을 잠그려면 자물쇠로 직접 걸어 잠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그 뒤에 화장실 그리고 나무로 된 문을 열면 그 안에 담이 있었습니다. 사관이 마친 곳이라 창문도 없었고 화장실에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창문 구실을 전혀 못했죠. 월세를 싼 만큼 보일러도 특정 시간에만 틀 수 있었고 냄새는 잘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 벌레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화장실에 가면 날개 달린 조그마한 나만이 있는데 이게 담 안에 가득 채운 정도였습니다. 벽이나 침대, 이불 등 온통 그 벌레들이 가득했죠. 잘 때 몸을 움직이면 등이다 팔에서 톡톡 터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벌레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목욕과 관리하기 바빴는데 밥을 살충제로 써도 끝도 없이 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났을 때는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죠. 집에서 가져온 음식이 상하거나 곰팡이가 끼고 금방 썩어버렸습니다. 냉장고에 잘 보관을 해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썩어버리더군요. 하다못해 음료수를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물때를 잔뜩 끼어서는 종종 떠다닙니다. 먼저 이산해서 집주인에게 냉장고 좀 바꿔달라고 했지만 바꿀 새 냉장고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3주차가 되니 이제는 식물도 썩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밭에서 선인장을 사갔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놔도 햇빛을 쬐라고 놔뒀더니 얼마 가지 못하고 물컹물컹 썩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제는 냉장고 안에도 걸레가 들끓기 시작했고 밤 안이 습해지더니 열흘이 지났는데도 더더군요. 그리고 대만에 4주차가 되었을 때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꽹과리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문 앞에서 누구리가 독박 꽹과리를 쳤는데 마치 사물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밤마다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문제는 시끄러워서 눈을 뜨냐 한 소리가 사라지고 다시 잠을 자냐 한 또 소리가 들리기를 반복했죠.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스너터볼은 결국 어머니를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이곳에서 겪은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집주인을 찾아가 따지시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집 안에 굶어 죽은 절기 2명이 있는데 몸에서 썩은 애가 진동을 하더네요. 심지어 도딜리가 밖에서 장난을 치는 건데 대체 이런 옷을 왜 학생들에게 파는 거냐며 소리를 치셨죠. 그때던가 집주인은 한마디도 못하고 5만원을 그대로 돌려주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손을 벌려서 더 비싼 원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집값 14안되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게 사실 월수에 5만원짜리 방이 있었다는 거에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방에 절기 2명이 있으니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게 아니었나 싶네요. 주변에 절기가 있으면 음식이 썩는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죠. 귀신이 음식을 먹으면 맛이 상하거나 썩는다는 건데 걸기는 듣지야 더 그렇겠죠. 밖에서 꽹과리를 치는 도깨비는 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도깨비는 사람에게 장난을 잘 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페이지런에게 장난을 걸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싼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반이 된 물건이 되었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산에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입니다. 외제에서 왔다 보니 자취방을 구해야 했는데 자취방 제한 질환이 남았음에도 이미 선암이 당하고 집이 기어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뭐가 되었든 달자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니 제가 바로 승계를 받았습니다. 여느 자취방처럼 대강도 원룸이었는데 집이 문, 책상, 침대, 옷장 등 모든 게 짙은 색깔의 목재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인지 집 자체가 어두운 분위기와 버거운 느낌을 줍니다. 처음 자취방에 짐을 넣으러 갈 때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베란다에 있는 모든 창문을 열고 한바탕 대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오는 날에는 이상한 냄새가 났죠. 건물 구조에 따라 혹은 위치에 따라 곰팡이 냄새나 하수구 냄새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 집에서 유독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도 여자지만 워낙 향수 냄새를 싫어해서 단 한 번도 향수를 써본 적도 없고 하다못해 선물을 받을 향수 또한 절대 입안에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건 차치하고 자취방에서 처음 잔 날에는 뭔가 독립을 한 것 같아서 설레어서 이상한 느낌 같은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굉장히 꺼름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집안에 분명 저 혼자 있는데도 인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고 꼭 누군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책상에 앉거나 침대에 등을 지고 앉는데 필기를 할 때는 고개를 숙여서 글을 적습니다. 그런데 제 다리랑 몸은 차가운데 왼쪽 뺨이 따뜻하고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누군가 얼굴을 맡겨묻는 것처럼 왼쪽 뺨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제가 벽을 보고 몸을 돌려서 자는데 비가 오면 꼭 침대와 벽 사이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울 쪽에서 손톱으로 월달을 긁는 소리가 들립니다. 크크크크크 이런 소리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만 들리는데 도저히 문을 열면 소리가 안 들리고 다시 닫으면 또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바람이 부는 날이나 비가 온 다음 날에는 꼭 보일러를 틉니다. 근데 밖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보일러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스위치는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감지하는 센서도 없는 수동인데다가 뻣뻣해서 힘을 세게 줘야만 겨우 끄고 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일들은 제 기분 탓이거나 우연하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에서 지낸 지 한 달 정도가 됐을 때부터는 더 끔찍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꽁치고 허리, 등, 손목, 허벅지, 발등할 것 없이 몸에 죄다 멍이 생기고 손톱에 긁힌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방에 있는 게 무서워졌고 어쩔 때는 남자친구 집으로 도망을 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더러 피부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다. 살이 왜 이리 많이 빠졌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친구들과 제 방에서 논 적도 있었는데 다 같이 잠을 자다가 친구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일어나서는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베란다 문을 가리키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위동 당황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유도 모르니 자다가 잔위에 눌렸는데 눈을 떠보니 하수구 냄새 같은 악취가 베란다 쪽에서 전해져 오더랍니다. 그리고 베란다를 봤더니 키가 큰 남자가 친구를 빤히 보고는 웃고 있더네요. 그 말을 듣던 한 친구가 아까 저녁에 밥 먹고 샤워하는데 누가 자꾸 불렀냐고 대뜸 물어보는 겁니다. 샤워하고 있는데 제 손 문을 톡톡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두드렸는데 혹시 너희 중에 있냐고 재차 물었지나 저희 중 그 누구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도 일부러 친구들과 다 같이 잠을 잤는데 자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총 2대의 카메라로 저희가 자고 있는 모습과 도움문을 촬영했죠.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도읍에서 손톱으로 뭔가를 듣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정확히 어디를 긁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자취방의 도움문이 나무가 아니라 정사각형인 투명 유리 8개가 마치 천문처럼 붙어 있습니다. 저녁마다 부엌을 보기 싫어서
이곳에 분무기를 뿌리고 8개 천문 모두에 뽁뽁이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 쭈긋쭈긋 소리가 나더니 왼쪽 위에 있는 에어캡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상 안에는 소리와 함께 뽁뽁이가 떨어지는 것만 남기고 사람 형체나 귀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소름 돋는가, 그 뽁뽁이가 떨어지고 그대로 영상이 멈춰서는 그 이후 시간은 아예 재생이 안 되더군요. 그걸 보자마자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고, 걱정하실까봐 너무 외로워서 본이다 해서 학교로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본가에 내려와 살 때는 전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후일담으로 제래 이 담을 숨겨버렸던 분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남자분이 샀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방에 놀러왔다가 저랑 똑같은 장마를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도 담을 바로 넘긴 거라고 말하더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솔직히 저도 보는 내내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예전에 들려드렸던 자취방 이야기에 나오는 담과 구조가 같은 것 같습니다. 원룸이 아니라 도어가 아닌 문으로 나뉘어있고, 더군다나 도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까지만이죠. 진한 장수 냄새가 진동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나는 냄새나면 여자 귀신의 귀신일 것 같습니다. 친구분이 저리에 누이려고 왔던 남자 귀신도 있는 걸 보아 귀신이 하나는 아닌 것 같고요. 지름은 나오셨으니 누군가 그 집에 또 들어가 있겠네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빠르게 도망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올해로 부동산 중개인 생활을 한 지 꼬박 20년이 된 사람입니다. 집을 비롯해서 창고, 땅, 렌지 등 별난 있었던 거래들 중 참 무섭고 신기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유독 자취수한 매물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물에 하자가 있다는 건 절대 그곳에 귀신이 나와서만은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만큼 지금의 것들과는 다른 하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건 채취하고 제가 겪을 일들 중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무서운 경험들만 뽑아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만 해도 서울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감난해도 아무리 금산의 해달이라고 해도 싼 매물들이 많았죠. 그중 지금의 청담동 근처에 있는 한 매물을 거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래는 아니었지만 아는 분이 그 집을 꼭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이런 일이 흔하진 않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매물이 주상복합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보통의 원룸보다는 좁고 작은 방 하나와 큰 거실이 있는 전형적인 1인 가구형 집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지만 유독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을 부르는 겁니다. 게다가 거래 내역 또한 이미 수차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자주 들어왔다 나타난 적들이 많았습니다. 즉, 이 집을 웬만한 사람들도 참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걸 눈치채고는 그 형님에게 대수롭지 않게 왜 이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그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하는 제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뭐 방음이 잘 안 된다, 밤이면 주변에 시끄럽다 등 사소한 이유들을 대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거래는 일반인들과 하는 거라서 거짓말은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그제서야 말을 하더군요. 3년 전에 사람이 죽었는데 2년 전에도 사람이 죽었답니다. 원래 사람은 병원 안에는 집에서 죽으니 그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선뜻하더군요. 3년 전에 죽은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2년 전에 죽은 사람도 목을 매달았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3년 전에 그 집에 여자 하나가 들어갔는데 부동산에서 만날 때만 해도 그리 이상한 사람은 아니어서 흔쾌히 계약을 했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옆집 사람들이 계속 함의 전화를 하더래요. 누구랑 싸우는 건지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새내리는 전물이 떠나거나 펑펑 울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시위자들이 함이었죠. 이럴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하면 알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은 반복되더랍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을 불렀는데 그 여자가 거실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했죠. 다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썩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별이란 별이 온통 죽이겠다, 죽어서도 저주하겠다는 글귀가 적혀있더래요. 실제로 사람이 미친 건지 거실 바닥에도 리드칩으로 저주가 담긴 글을 적어놓고
정말 죽이려고 했는지 칼이나 염산 같은 것도 모아져 있었죠. 다행히도 실행은 안 했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사람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채 1년도 못 버티고 자살을 했더네요. 평소에 월수도 잘 내고 전화 한 통 없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입니다. 똑같은 신고 내용이 접수되었고 그 여자나 죽은 자리 바로 약돼서 죽었더랍니다. 애초에 이 형님 자체가 일일 사업자라 어느 한 뇌물에 신경만 쓸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두 명이 죽고 나니까 위로 그 뇌물에 눈이 나기 시작하죠. 문제는 다음 세입자부터 분이면 밤마다 형님에게 전화를 하더랍니다.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 심지어 옆집 사람이 우는 소리가 울리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전화가 오기도 했는데 그 당시 옆집은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귀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무리 일일 사업자라고 해도 빚이 생기면 결국 손해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찾아야 했는데 그rum으로 사람마다 귀신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니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걸 풀어가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런 뇌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나온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결국 값으로 후려쳐납니다. 그래야 향후 이상한 일이 생겨도 매입자가 뒷말을 못하거든요. 어찌어찌해서 발견했는데 참 신기하면서도 다행히도 매일 손님이 그 집을 사갔습니다. 스터디에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어찌나 과외를 많이 했는지 자기 입대하기 전에 그걸 사가더군요. 물론 지금 가격이면 조금씩 부족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오피스텔이 1억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하면서 처음으로 귀신이 사는 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래였습니다. 이 외에도 귀신이나 저주받은 집들을 만나긴 했습니다. 결국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 살냐 발달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이나지 말도 안 되는 효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귀신 나온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일을 만무하죠. 귀신이 있다면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하면서 이런 사람을 보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참 신기한 일이었죠. 그 매물은 절대 귀신이 나오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서 주인이 아예 집을 내놓은 거였는데 저야 당연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그러나 한 젊은 부부가 신혼집을 찾는다고 부동산으로 왔고 그 매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당장 오늘 집을 볼 수 있겠다고 말하더군요. 어차피 빈집이었고 주인한테 길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 길로 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신고 되시는 분이 바로 문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째려보거나 아저씨 여기도 사람 죽었다는 말 없었잖아요. 딱 이 말 하는 겁니다. 나도 물론 이미 알고 있었는지 가만히 여자친구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사람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아까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시던 분이 나쁜 일로 돌아가신 건 아니다. 평소 질환이 있어서 돌아가신 거고 자살이라 이런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방 안에 누워 계시는데 당연하죠. 근데 왜 그 말을 안 하셨냐는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살다 이런 식으로 당한 적은 처음인데 돈 얼마 깎아달라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사는 지리는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눈을 풀어리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냥 알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결국 제 수술을 해서 일부를 따로 줬고요. 그 이후에 동네에서 마주치냐 얼마나 살갑게 웃던지 모른 내내 대화를 굴려서는 열이 받았지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신기했던 건 그분들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이후도 한 달 정도는 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말했는데 결국 숨긴 제가 욕을 받죠. 사실 귀신 나온다는 말을 어떤 중개자는 안 했으니까 게다가 그런 말을 한다고 진짜 귀신 나오는지 누가 확인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참 신기하면서도 무섭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매물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귀신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서 귀신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들어가는 방법도 당연히 없거니와 소문에서 집 구한다는 것 자체가 본폰이다.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재밌다고 하시면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귀신 나오는 매물들이 있지는 하나 보네요. 전에 집을 구해본 적이 없어서 좀 멀게 느껴지기는 한데 직접 당사자한테 들으니까 저도 재밌었습니다. 귀신으로 출연하는 사람만 없으라 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 장례식장에 소장포인에 넘어가서 병원에 나와서는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장례식장은 요양병원 지하에 있었고 사무실도 지하에 있었죠. 일일조로 24시간 막교대를 하면서 일을 했는데 보통 장례식장 직원들은 돌아가신 분이 없으면 밤에는 불을 끄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밤샘 철야를 할 때가 많았죠. 사무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고 안에서도 영화관실, 비닐소, 접객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무실에서 왼쪽 정면을 보면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문제는 밤하라 일을 하고 있으면 꼭 새벽 2시 30분 정도에 엘리베이터가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내리는 사람도 없었고 타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누가 장난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저랑 같은 시간에 근무했던 분이 39살 총각이었는데 이분이 여기서 엄청 오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사무실에 앉아서 저한테 또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랑 애들이 내려서 리서라 적대실 쭉 돌아다니는 거 알아? 그 말을 듣고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너거갔는데 한번 호들게 당하는 날이 있었죠. 그날도 새벽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상을 나가신 분이 없어서 장례식장에 불을 꺼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깜깜한 복도에서 슬리퍼를 지지직 뜨네 칙칙 소리가 나더군요. 깜짝 놀라서 밖을 쳐다봤는데 옆에 있던 그 직원이 너도 들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서 프레쉬를 들고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바닥엔 불에 젖은 신발 자국이 여러 개 찢겨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시체 안치실 쪽으로 찢겨 있었고요. 다음날 사장님이 나오시자마자 바로 보고를 하고 CCTV를 돌려고 왔는데 영상에는 아무것도 찢혀있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다 보니 그냥 넘어가야 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고 결국 제가 장례식장만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슬슬 그 발자국 소리에도 익숙해질 때쯤 신천에서 한 고인이 장례식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자분이셨는데 가족들의 말로는 사인이 실족사였죠. 그런데 보통 실족사라고 하면 앞귀가 뒤쪽으로 넘어져서 돌아가신 경우인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머리 앞과 귀가 다 깨져 있더군요. 게다가 코도 부러지고 이도 죄다 깨져 있었는데 노숙 생활을 했는지 옷도 남루했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조금 신기했던 건 가족 중에 의사가 있었는지 그 가족한테 사망진단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대부분은 가족이 죽으면 일부러 크게 울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영혼을 데려가는데 가족들이 울면 자꾸 뒤로 돌아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족은 마치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장례식장에 떠나가라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겁니다. 저도 울음소리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울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일단 고인의 시체를 수습했는데 잘 닦아서 손목, 허리, 허벅지를 묶어 안치실에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소를 걸어놨는데 그 짧은 사이 울음만 딱 멈추고 보험증서 같은 걸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더군요. 계속 뭔가 이상했지만 어쨌든 제 일은 아니었기에 그냥 지체만 보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입관 준비를 하면서 안치실로 가서는 입관 물품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체 냉동고에서 하는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냉동고 돌아가는 소리겠거니 무시했는데 또다시 하고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도 모르게 뭐라고? 라며 대꾸를 했는데 갑자기 무서워져서는 그리로 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같이 있던 과장님에게 그 말을 했더니 설마 그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냐며 같이 나서는 냉동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묶어놨던 줄들이 다 풀려있는 겁니다. 옆에 있던 과장님도 이거 진짜 살아있는 거라며 뻔해서 옆에 눕혀놨는데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감겨있던 눈이 떠져있더군요. 그래서 일단 목을 막 흔들었는데 눈을 뜨지는 않았고 죽은 상태를 맞았습니다. 문제는 보통 시신을 수습할 때 손도 가지런히 다 펴놓거든요. 근데 이분은 마치 화면한 것처럼 다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그게 얼마나 셌던지 손톱이 살에 파묻힐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일단 선원이 죽은 건 맞으니 다시 냉동고에 넣어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되 자리도 오래 일하면서 서울에 온 집은 맞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이 과장님이 조금 취지했는데 정년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귀신을 볼 줄 압니다. 실제로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그 광경을 그날 소원 보고는 저도 많이 놀랐죠. 일단 시체를 다시 냉동고에 넣어놓고 입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냉동고에서 야 하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선여한이 들려서 지레 겁을 먹고는 또다시 사무실로 달려갔죠. 그런데 과장님이 안치실로 오자마자 저한테 소주랑 오징어 한 마리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었지만 일단 가져오라고 하시니 소주랑 오징어를 사다가 가져다 드렸죠. 그리고 저한테는 알아있으라고 하고는 안치실로 소주랑 오징어를 들고는 들어갔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사무실로 돌아와 CCTV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시신을 꺼내놓고는 그 앞에 오징어랑 소주잔을 놓더군요. 그리고는 마치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1시간 정도를 소주와 오징어를 드시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나고 안치실에서 나왔는데 저를 불러서는 유족들한테 가자고 하시더군요. 유족들을 불러놓고는 대뜸 이 사람 진짜 사고로 죽은 거 맞냐고 묻는 겁니다. 유족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사고로 죽은 거 맞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계속 추궁하려고 하니까 대체 뭐 하자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과장님을 붙잡고 비서에서 나왔는데 사무실로 돌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놀라 눕지 않았죠. 혼자 안치실로 들어오라 그 고인분이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게 자기가 사진은 멀쩡한데 정신연령이 낮아서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결국 부모한테까지 버림을 받았답니다. 부모가 버린 마당에 살 곳이 없어서 외삼촌 집에서 거슴처럼 살게 되었는데 외삼촌의 아들이 자기를 심하게 투타했고 이날도 자기가 맞아서 죽었다고 하더래요. 그걸 듣고는 유족들한테 찾아가서 그게 맞는지 확인했던 거였죠. 원래 사고사는 사망진단서와 검사지휘서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걸 경찰들이 하는 건데 다음날 경찰들이 조사를 하러 시신을 살펴보는데 이로 사고사 아니라고 정확히 말하더군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시체를 보관하게 됐는데 어떻게 변환이 났는지는 모릅니다. 며칠간 제가 겪은 일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또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나가 취한 건 며칠 뒤 꿈을 꿨는데 누굴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난 연시 저한테 고맙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게 그 고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결론났는지가 대충 예상이 되더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은 뭔가 찜찜한 전론이긴 하네요. 돌아가신 분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다고 하는데 얼굴 전체가 부러지기는 그리 쉽지가 않죠. 경찰들도 그리 이상했기 때문에 두번 하자고 했을 거고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안에서 그렇게 밟아도 못 썼고 장례식장 직원에게 구구절절 사연을 이야기했을지 싶습니다. 밤마다는 아버지와 아이 귀신이 빈소를 돌아다니는 것도 섬뜩하고요. 가끔 장례식장에서 댕모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은 고사하고 죽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니 보통 사람들을 쉽게 못할 일이죠. 당시 저는 잔류의 인관에 모 중대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동기한 농도나 선대 두 분이라 같이 병무를 하게 되었는데 워낙 잔류와 부사관 사이의 관계가 좋아서 저녁 잘 때까지도 친하게 지냈었죠. 그러게 평소에도 부사관들과 자주 술자리를 하셨는데 원래 이 부대에 잣가지 사건들이 많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죠. 특히 부대에 괴담들이 많았는데 그저 유독 유명한 괴담이 원방부당 애기무덤 괴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오초소 폐쇄 사건이라고 불렀죠. 부대 근처에는 이름 안 되는 알만한 공동묘지가 있었고 원래도 이 근처에 묘지가 많았답니다. 부대 자체도 개설을 할 때 묘지터를 밀어버리고 창립한 부대였기 때문에 부대 안에도 이름 고를 묘지들이 많았습니다. 묘지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산소에 오기 위해서 부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중 어마마 아이가 묻혔다는 이 무덤들의 잠들 숙소인 기옥교 바로 옆에 있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도 과거 오추소와 함께 훈련장으로 쓰이던 장소였지만 제가 인관할 때만 해도 몇 년 동안 단치된 폐허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냥 훈련장 잔판만 달려있어서 예전에 이곳이 훈련장이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그날도 제 반에서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러다 한 부사관이 그 무덤 이야기를 꺼내줍니다. 이야기는 당시 기준으로 10년 전인 1990년대로 올라갑니다.
그날의 일과를 마치고 당직 사령, 당직 사관, 당직 부사관의 지휘하에 순원들과 함께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 근무교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수병들이 복귀하지 않더네요. 그래서 다음 근무자들이 당직 사령에게 이를 보고했죠. 경계 근무 태만은 당시 산독부대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었기 때문에 당직 사령이 엄청 화가 났었나봐요. 그래서 당직 부사관한테 당장 근무교대 시키고 오라는 명령을 하고는 들어오면 일단 혼쭐을 내줄 생각이었죠. 보통 근무교대를 하면 당직 사령한테 근무 신고를 해야 하는데 10분이 지나도 전혀 연락이 없더랍니다. 여기서 근무지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는데도 10분이 넘어도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배치 당직 사령이 인터컴으로 주소에 연락을 했지만 그 누구도 받지 않다 합니다. 결국 열이 받은 사령이 직접 근무지로 가게 되는데 역시나 지금 난란 당직 사령도 복귀하지 않았죠. 결국 산육부대에 보고가 들어오지 않자 대리에 연락이 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의 행방을 모르고 합니다. 이제는 산육부대 당직들이 열이 받아서는 직접 대대로 찾아오는 일이 발생하죠. 산육부대 당직들이 직접 대대 수찰 코스를 방문해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초소로 가는 길에 경악스러운 환경을 목격하게 되죠. 근무하러 나갔던 병사들과 대대 당직사가 당직사령이 한데 모여있더라 합니다. 문제는 누구는 땅을 기어다니고 있고 누구는 일어서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대요. 착하지 않다야. 엄마 따라오려. 그걸 보고는 바로 5분 대기조 불러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죄다 끌고 내려왔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즉시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정신이 돌아오는 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죠. 이 말도 안 되고 끔찍한 사건 때문에 결국 5초소를 폐지할 일이 이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다시 중위대 행보관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끝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부대처가 워낙 나빠서 될 일이 다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무단히 온 적도 있었는데 오자마자 겁에 질려서는 다 팬미치고 도망 맞췄답니다. 실제로 나오자들 중에서도 귀신 봤다는 사람도 많았고 저 또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불의 주인 모를 무덤이 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무섭며 게다가 과거 아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곳에 갔다가 누구는 딴이 기어다니며 아이 흉내를 내고 있고 누구는 엄마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게 참 소름 끼칩니다. 제대로 군부대에서는 단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중에는 마치 괴담처럼 떠돌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들도 많죠. 이번 이야기도 마냥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참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문법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문법학과 랭교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둠의 숨결에서의 이야기는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만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포의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를 잊지 마세요. 매번 새로운 공포의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며 저는 어둠의 숨결입니다.